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삶의 안식처 같은 사람. 학과는 서로 달랐지만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나 사귀게 된 사이였다. 어떻게 일이 꼬여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의식 속에 첫사랑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박찬순 지음. 제의 축제. 시내는 삼거리에서 차를 멈추고 주춤거렸다. 언덕을 오르자 목적지인 오포공원묘원을 앞두고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였다. 그제야 조금 전에 이정표를 그냥 지나친 사실이 생각났다. 누런 물이 뚝뚝 드는 듯한 가로수 잎에 살짝 가려진 채 걸려있던 표지판. 모든 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수다 때문이었다. 환기도 할 겸 창문을 열어 고개를 빼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른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다. 차창으로 서늘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바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결코 친하다고는 할 수 없는 어떤 남자와 느닷없이 차 안에 갇힌 답답함을 조금은 가셔주었다. 그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내의 차에 올라탄 뒤부터 계속 자신과 시내 남편과의 추억을 풀어놓기 바빴다. 시내로서는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인 다분히 객기 어린 젊은 시절의 이런저런 일화들을 시내가 하는 반응이라고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저 그랬어요? 와, 정말 못 말리는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기고만장했었어요? 하고 핀잔을 주는 정도에 불과했다. 끊임없이 젊은 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은 공짜로 차를 얻어 탄 것에 대한 예의였을까? 하지만 시내는 아무리 그래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며 그의 옆얼굴을 노려보았다. 문득 아까 고속터미널 주차장 풍경이 떠올랐다. 차 옆에 다가온 그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얼떨결에 악수를 나누던 자신의 모습. 어서 타세요. 그 말만 하고는 계속 빵빵거리는 뒷차 때문에 차를 빼느라 미처 그의 얼굴을 눈여겨볼 시간이 없었다. 때마침 서쪽 하늘에 지는 해가 앞 유리창을 통해 조수석에 앉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석양빛에 물들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지는 현우의 옆모습. 전과 다름없는 쌍꺼풀 진 큰 눈에 우뚝한 코. 하지만 이제는 해외 근무를 떠나기 전의 그 시골티 나던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버린 듯한 왕년의 클래스메이트였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살다 온 탓인지 더 하얗고 약간 발그스름해진 피부색은 노을빛을 받아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설사 그리스 신화 속의 미남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해도 시내는 그가 자신의 관심박 인물이라고 짐짓 단정하고 싶었다. 그래도 뭔가 싱숭생숭한 마음, 악수를 나눌 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조금은 아쉬운. 시내는 얼마 전 친구의 묘원을 찾기 위해 멀리 남쪽 지방에서부터 올라오겠다는 그의 전화를 좀 떨떠름하게 받은 기억이 났다. 이미 5년이나 지났으니 그럴 거 없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우겨대던 그였다. 해외 근무를 하느라 장래에 오지 못했으니 한국에 온 이상 꼭 먼저 간 친구를 찾아 정식으로 예를 갖추는 게 친구 된 도리라고. 그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인 오늘이 된 거였다. 어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K의 문상을 가야만 하는 날. 정말이지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고 싶은 그의 빈소인데 부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던 그의 얼굴. 어떤 절박하거나 숨막히게 긴장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무장해제시키고 스스로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주던
삶의 안식처 같은 사람. 학과는 서로 달랐지만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나 사귀게 된 사이였다. 어떻게 일이 꼬여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의식 속에 첫사랑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둘 다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은 아직도 시내의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었다. 세상일이란 참 묘하게 돌아가지. 그는 허탈하게 웃었고 시내도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결혼에 충실하면서도 둘은 자주 만나곤 했었다. 현실의 옷을 입지 않아 전혀 다치지 않았던 둘의 사랑은 아련하게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여태껏 계속돼 왔다. 오후 3시 팀원들과 신상품 생수프 기획회의를 마친 다음 장례식장이 있는 고대 구로병원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데 현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제 막 고속터미널에 도착했다는 거였다. 곧 오겠다고는 했지만 하필이면 이날 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다. 시내는 이래저래 세 갈래 길이 있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일주기 이후로는 다시 찾지 않은 그에게 늦은 애도라도 표하겠다는 그의 친구 현우, 그리고 어제 세상을 떠난 첫사랑 K. 마음을 어디에 온전히 쏟아야 할지 그녀는 갈팡질팡이었다. 오늘처럼 일이 꼬이고 난감한 적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에 시내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한창 단풍놀이를 떠나는 가을철에다 황금연휴가 낀 주말이어서 터미널에서 분당까지 오는데도 2시간 반이나 걸렸다. 이러다가는 오밤중에 문상을 가야 할 판이었다. 요즘 장례식장은 유족들의 휴식을 위해 심야에는 방문객을 받지 않은 곳도 많다는데 낭패였다. 게다가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다른 문상객도 없는데 혼자서 헐레벌떡 달려가 영정 앞에 선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다. 발인은 내일 새벽이었다. 시내는 어디까지나 다른 동창들 틈에 끼어 속으로 자기 나름의 이별의식을 행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우의 등장으로 오늘은 그것이 힘들게 되리라는 생각에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져 갔다. 그녀는 무작정 산이 보이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쳐 달렸다. 고개 위에 서서 보자니 트인 서쪽 하늘에 걸린 해가 오른쪽의 산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석양빛을 듬뿍 받고 있는 저 산속 어딘가에 공원묘원이 있을 터였다. 시내가 헤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현우가 한마디 했다. 천천히 찾아봐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니 아직 머리에 입력이 잘 안 되죠. 나도 고향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갈 때 늘 길을 잃고 헤매곤 해요. 실은 일주기 때 오고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가다가 아니면 돌아오죠 뭐. 시내는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남편이 여기저기 남겨놓은 빚을 갚아가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마당에 멀리 산속에 있는 그의 묘소에까지 관심을 쏟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시내는 오늘 갑자기 들이닥친 현우와 어떤 말 못할 진실의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진실이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그 일을 남편 생일에 집들이 겸 친구들을 초대했었다. 저녁을 먹은 뒤 남자 여자 친구들이 둘러앉아 포커판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한 판을 빠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베란다로 나갔던 현우가 다시 포커팀으로 돌아오면서 오징어를 구워 술상을 봐주고 막 돌아서 나오는 시내와 마주쳤다. 그가 수놓인 앞치마를 두른 그녀를 야릇한 눈으로 바라보며 팔을 올려 문 앞을 가로막았다. 아직 초저녁이어서 벌써 취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다. 남편과 다른 친구들은 서로 좋은 패를 가진 척 기싸움을 하느라 바빠 밖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는 분명 신의 부부와 클래스메이트였지만 그 순간만은 그 모든 관계를 떠나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것을 느낀 신혜는 얼른 그의 눈을 피해 거실로 나왔다. 그가 자신을 친구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보았던 것일까? 신혜는 의아했다. 아니면 자신이 그를 남편의 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로 보았던 것일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비록 찰나라 해도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함과 당혹감이 감돈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신혜는 그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었다. 언제나 친구들 사이에 끼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그러나 신혜는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한때의 충동이었든 치기였든 그것이 자신들도 모르는 어떤 생명의 부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부름은 세월의 흐름에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 듯했지만 그를 만나자마자 다시 신혜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얼마를 달렸는지도 모르게 되었을 때 신혜는 확실히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름과 핫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는 오포공원묘원 표지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태제고개만 넘으면 뻔한 길이다 싶어 내비를 켜지 않고 출발한 게 잘못이었다. 다시 내비를 켜자 유턴을 하라는 여자의 지시가 떨어졌다. 내비 여자의 도움을 받고서도 이리저리 산길을 헤매다니다 겨우 공원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을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신혜는 트렁크에서 꺼낸 돗자리를 깔고 회사 앞 편의점에서 산 소주와 종이컵을 봉투에서 꺼냈다. 현우는 소주를 종이컵에 부어들고는 봉안담 3번째 칸에 붙어있는 친구의 사진을 향해 섰다. 일주기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코팅한 사진이 누렇게 변색되어 5년 전이 아닌 5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보였다. 어이 승희, 나야 나 현우. 자, 한 잔 받으라고. 파리지사에 근무하느라 장례식에도 참석 못해 미안해. 승희야, 네가 정말 떠난 거냐? 믿어지지가 않아. 하지만 뭐 먼저 간 너한텐 민망한 얘기지만 어째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인지 요즘 들어 먼저 간 너나 이렇게 아직 이승에서 버둥대고 있는 나나 별 차 없는 듯해. 사는 게 아냐. 자, 쭉 들이켜라. 이제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담배도 한 대 물려줄게. 그는 술잔을 봉안담 사이 잔디밭에 휙휙 뿌리고는 담배에 불을 붙여 친구의 납골함 뚜껑에 붙은 사진에 대고 말했다. 자, 한 대 쭉 빨아당겨. 한껏 연기를 들이켰다 뿜어내봐. 너는 담배 피우는 모습이 볼만했지. 친구들 중에 제일 호기가 넘쳤어. 담배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연기를 흠뻑 빨아들여 속으로 깊이 삼켰다가 코로 훅 내뿜는 모습이 배우처럼 멋졌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친구가 물었던 담배가 한참 타서 제가 길어지도록 두었다가 자기 입에 물고는 뻐끔 담배를 피워댔다. 그것이 그가 원했던 애도의 한 방식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신혜는 유족들을 위해 만들어둔 네모난 대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른한 오후에 몇 시간을 운전해온 터여서 피곤이 몰려와 눈을 잠시 감았다. 현우 떨어 혼자서 실컷 이별의식을 치르라고 맡겨놓고 좀 쉬자 싶었다. 문득 낮에 들었던 음악이 다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시 휴게실 소파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있을 때였다. FM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신혜는 어쩌면 반수면 상태였는지도 모른다. 오후에 K의 문상을 가기로 예정돼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음악이든 그 무언가에 촉발되었는지
신혜는 가슴속에서 어떤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끼면서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 사무침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살갗에 가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날것의 감정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그녀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만 될 자신에 대한 진정 새로운 발견이었다. 곧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작품 38번이라고 했다. 연주자는 첼리스트 자크린 디 프레와 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처음 듣는 곡은 아니었다. 오늘따라 다르게 들린 것뿐이었다. 과묵하면서도 부드러운 자크린의 첼로를 통해 몸부림치는 듯한 작곡가의 열정이 역력하게 드러난 낭만적인 곡이라고 진행자는 덧붙였다. 요절한 천재 첼리스트의 연주라서 더욱 절절하게 느껴진 것일까? 그렇잖아도 브람스라고 하면 스승의 아내인 클라라에 대한 연정을 품고서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애를 태웠던 작곡가였다는 것을 신혜는 익히 알고 있었다. 신혜로서는 그의 작품 속에 억눌린 충동과 그 감정이 마치 오늘 실제 음악을 듣는 자신의 몸을 통해 증명이라도 되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K의 죽음에 대해 갖는 이 특별한 감정도 어쩌면 낮에 음악을 들을 때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느낌과 비슷한 것이 있었을까? 그건 그녀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담뱃불을 끈 현우가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더니 불기 시작했다. 전주를 부는데 처음에는 무슨 곡인지 잘 몰랐다. 한참 선율을 따라가다 보니 가사가 대충 생각이 났다.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라는 대목 덕분에 앞의 가사가 기억이 난 거였다. 음정은 조금 들쑥날쑥했지만 신혜는 어쩐지 그 연주가 이 산중에서 갖는 무게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지막한 하모니카 연주는 그곳에 잠들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노래처럼 멀리 깊게 울려 퍼져 나갔다. 음악 소리에 사위가 고즈넉해지고 모처럼 따뜻한 위로를 받아 온기를 띠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은커녕 죽은 뒤에라도 그에게 어떤 노래를 흥얼거려줄 생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을 때도, 심지어는 시신을 염할 때도 신혜는 앞으로 아이들과 살아갈 걱정과 제 서러움에만 빠져 있었다. 연주를 마친 현우가 손수건을 꺼내 악기를 닦아 주머니에 넣고 나서 말없는 친구를 향해 말했다. 승희야, 내 연주가 기별이나 갔는지 모르겠구나. 노래는 네가 불러야 하는 건데 네가 기타 치면서 김현식의 사랑했어요를 부르면 친구들이 주눅들어서 다시는 노래 부를 엄두를 내지 못했었지. 신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이가 노래를 잘했다고? 더구나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김현식의 노래를 기타까지 치면서? 그러고 보니 결혼한 뒤에는 별로 남편의 노래를 들은 적이 없는 것만 같았다. 처음 듣는 얘기였다.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올 그런 결혼 생활은 결코 아니었으니 현우는 연이어 말들을 쏟아냈다. 임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지. 돌아와 멋지게 술판 한번 벌이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신세를 졌니? 너한테. 밴드 활동에 빠져있느라 그만 영시 시험을 놓쳐 권총을 차게 돼 있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네가 친구들 여럿을 이끌고 네가 며칠 동안 교수님 집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읍수한 덕에 겨우 리포트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지.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교수님도 니들 우정에 그만 손을 드신 거였어.
그 덕에 ROTC에서 재적을 면해 취직할 때 혜택도 받을 수 있었지. 임마, 넌 그런 놈이었어. 그런데 왜 뭐가 그리 급했냐? 자기 앞가림 말고는 옆도 돌아볼 줄 몰랐던 시내 같은 개인주의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수업 빼먹고 당구장에서 살던 껄렁한 패거리들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와 그런 넋두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신혜는 뾰로통해져서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는 계속 친구에게 뭔가를 고해댔지만 신혜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솔직히 그 넋두리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싶지가 않았다. 차라리 자신만의 상념에 빠지고 싶었다. K와는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인가? 내가 세상 어디에 내팽개쳐진다 해도 그만 이 세상에 있다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혼자만의 의식 속에서 K 생각에 젖어있던 그녀가 다시 현우에게로 시선을 돌린 것은 그가 짝짝하고 박수를 쳤을 때였다. 그는 이제 완전히 생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박수 쳤는지 알아? 아무도 몰라줬던 네 당구 실력을 인정해주는 뜻에서 박수를 친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계속 당구를 쳤더라면 뭔가 굉장한 포켓볼의 기하학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말고사 공부도 제쳐두고 학교 앞 당구장에서 도표를 그려가며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에 몰두했을 때 너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아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요즘 말야 10대에 접어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을 점점 더 보기 드물게 되었는데 아주 가끔 또래 친구들과 축구나 야구, 농구 게임을 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 그 시간만큼은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책략도 없이 진정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때 당구장에 네가 바로 그랬어. 그때까지도 넌 살아있었다고. 신혜는 가소로운 생각만 들었다. 이건 또 무슨 궤변이람. 당구장에다 등록금을 다 갖다 바치던 당구돌이를 미화하는 말이라니. 더구나 이제 그녀도 현우도 중년을 넘어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신혜는 슬슬 불쾌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현우는 계속해서 수구, 앵글라인, 쓰리쿠션 같은 말을 써가면서 죽은 친구에게 다시 큐라도 잡으라는 듯 선동질을 하고 있었다. 네가 일본어로 된 용어를 모조리 우리말로 바꿔 당구 사전을 만들겠다고 했었지. 그때 괜히 헛일에 용을 쓴다고 우리가 놀렸는데 그게 아니었어. 지금은 큐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 자세를 공 높이로 바짝 낮추고 큐를 잡고서 공을 노려보던 네 모습은 당구의 신으로 등극하기 직전이었다고. 당구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그의 이별의식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신혜는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짜증나는 것을 억지로 누르면서 완곡어법으로 말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밀린 얘기가 많겠죠. 하지만 한꺼번에 다 풀어놓기보다는 다음번에 또 와서 마저 푸는 게 어떨까요? 그이도 아마 그걸 더 좋아할걸요? 터미널까지 가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거예요. 밤 10시 차라고 했나요? 그는 어둠이 점점 짙어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마치 죽은 친구에게 큰 결례라도 되는 것처럼 작정하고 떠벌려댔다. 우린 취직을 한답시고 토익 책이랑 마케팅 원리, 회계학 따위 책들을 끼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죽은 몸이었어. 너 아니? 취직 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당구장에 발 끊고 나서 네 얼굴이 시커먼 흑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유골함을 네가 자주 다니던 당구장에 갖다 둬야 할 것 같아. 이제 신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는 현우 때문에 오늘 밤 마땅히 가야 할 문상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가슴속에 쌓이고 있는 분노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져 갔다. 이제 그만!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다. 남자는 어른이 되어도 철부지 어린애라더니 그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존 레논도 그런 가사를 썼겠지 싶었다. 여자여, 그대는 남자 안의 어린이를 이해해주는 사람, 기억해줘요. 내 생명은 그대 손에 달려있음을. 신혜는 또다시 당신이야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는 듯이 그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 개념 없는 남자는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번에는 신혜를 향해 돌아서더니 조금 전에 청산유수가 갑자기 더듬거리는 말투로 변했다. 신혜 씨,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신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적이 당황했다. 그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산 쪽으로 돌렸다. 단둘이 있는 이 산속, 더구나 죽은 남편이 묻힌 이 자리에서 무슨 볼썽사나운 소리라도 듣게 될까 싶어 오금이 저려왔다. 정말이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귀를 막고서 그가 무슨 소리를 하든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어쨌든 손님이라는 생각에 다시 고개를 현우 쪽으로 돌리자 이번에는 현우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말했다. 그도 역시 애써 신혜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는 듯했다. 우리 1학년 때 과에서 대성리로 MT 갔을 때 밤에 누군가 여학생 텐트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신혜 씨 손에 피라미를 쥐어준 사건 기억나요? 신혜는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서 그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글쎄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런데요. 그때 피라미를 잡아다 잠든 신혜 씨 손에 쥐어준 범인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잠시 뜸을 들인 그가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건 바로 나였어요. 이제와 뭘 숨기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신혜는 기억에도 남아있진 않은 일을 새삼 꺼내는 그가 도리어 숙맥처럼 여겨졌다. 20여 년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철없던 어린 시절의 한 장난인데. 하지만 그에게는 몹시도 중요한 일이었나 보다. 아마도 신혜가 비명을 질러대는 바람에 잠자던 친구들이 모조리 잠에서 깨어 큰 소란이 벌어졌을 테니까. 하지만 신혜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그때 잠시 놀랐을 뿐이에요. 그런 걸 뭐 여태 기억해두고 그러세요. 그래도 그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오른발로 돗자리 위에 뭔가를 그려가면서 말했다. 아니죠. 그 즉석에서 자백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걸린 거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신혜에게 단지 그 꼼지락거리는 물고기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을. 피라미는 맑은 시내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혜는 그제야 물고기가 자기 손에 놓이게 된 이유가 자신의 이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픽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신혜의 기억 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 그저 한때의 유치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런데 현우는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신혜에게 사과를 하는 거였다. 그때 언뜻 어떤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문제가 될 게 있다면 아마도 신혼 때 집들이 하던 날이었던 그의 수상한 행동일 것이라고. 남편의 친구가 아닌 어떤 외간 남자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는 정말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일까? 그러고는 그보다 더 앞서 있었던 신입생 때의 천진난만한 물고기 사건을 끄집어내어 사과를 하고 있다니. 보다 중한 것을 덮기 위해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꺼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니면 그녀 자신만 집들이 때 일을 아직도 꼬깃꼬깃 기억의 갈피 속에 감춰두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건 혹시 그 사건이 그녀 쪽의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다. 신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그가 또다시 친구를 향해 뭔가를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승희야, 거기서 혹시 지루하거나 심심하거든 2학년 때 어느 가을밤을 생각해봐. 인문대 앞에서 교문까지 은행나무길을 한밤중에 스트리킹 했던 일 말이야. 그 이벤트는 네가 제안한 거였어. 그때 정말 짜릿했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더는 귀를 빌려주기 싫었는데 스트리킹이라는 말에 신혜는 그만 또다시 낚이고 말았다. 한밤중에 교정에서 스트리킹이라니. 신혜는 점점 더 남자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자신은 그런 것도 해보지 못한 채 졸업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쇼킹한 얘기가 나온다 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일 마음이 아니었다. 아예 그에게선 관심을 끄고 물건들을 챙겨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남자와 단둘이 산속에 있다는 것도 점점 더 으스스하게 여겨졌다. 자꾸만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듯했다. 신의 머릿속의 더듬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움직임을 포착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가 뭔가를 계속 고백하고 읊조림으로 해서 주위 사물들이 이상하게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봉안담 사이사이에 서 있는 단풍나무도 노을빛을 받아서인지 더 새뜻하고 붉어 보였다. 산바람이 공원묘원의 술렁이는 기운을 실어다 신혜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그러면서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대지 및 죽은 자들이 웅얼거리고 죽은 자들의 손톱과 머리칼이 소리 없이 자라는 듯한, 평소 의무감으로 왔다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제단을 말끔히 닦고 떠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어떤 현상이었다. 순간 신혜는 쟤들이 꿈틀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들대로의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학창시절에는 주책없어 보이기만 하던 현우가 남편의 묘소에 와서는 여전히 수다스럽긴 해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신혜를 묘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신혜는 눈을 감았다. 묘소는 어느새 학교 앞 당구장으로 변했다. 제 항아리 속에서 나온 승희는 자장면을 시켜놓고 현우와 당구 게임을 시작했다. 당구대에는 하양과 빨강, 노랑 세 개의 공이 올라 있었다. 왼손잡이인 그는 당구대에 키를 맞추고 오른손으로 큐대 끝을 잡고 손잡이를 잡은 왼손을 한껏 뒤로 빼서는 매 눈으로 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양으로 바로 앞의 빨간 공을 쳤는데 하양은 왼쪽 벽면을 치고 힘차게 굴러가 반대쪽 벽면 앞에 놓인 노랑을 맞췄고 잠시 후 처음 하양에 맞았던 빨강도 뱅글뱅글 돌며 굴러가 노랑을 맞췄다. 신혜는 그 공들의 매끄러운 질감이 손에 만져지는 것만 같아 온몸이 짜릿해왔다. 현우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 항복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승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럴 때 승희는 보이지 않는 당구공의 기하학을 머릿속에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듯했다. 그 방정식 풀이는 물리학자들의 오랜 수건이라고 했다. 그것을 풀어낸 승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쾌해 보였다. 신혜는 하마터면 손을 내밀어 그와 하이파이브를 할 뻔했다. 페르라제르라는 프랑스의 공동묘지가 생각난 것도 그때였다. 파리 유학을 다녀온 친구는 공동묘지가 죽은 자와 산 자가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말하곤 했다. 논문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향수병에 걸려 외로울 때면 파리 근교의 그 묘지에 들러 거기 묻힌 시인, 소설가, 음악가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고. 아무리 부유한 자든 에디트 피아프, 이브 몽땅, 쇼팽,
프루스트 같은 유명인사든 누구에게나 똑같은 규모의 작은 공간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곳. 그러나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와 항상 꽃으로 뒤덮인 정원 같은 분위기에 시민들이 휴식 삼아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했다. 쇼팽과 이브 몽땅과 프루스트 등등 죽은 자의 재가 되살아나 방문객에게 말이라도 걸어온다는 말일까? 죽은 자의 재가 살아나 축제를 벌이는 그 괴이적은 활기는 아마도 소설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작가 트루먼 커포티에게서 하나의 경지를 찾을 수 있을 터였다. 그의 유골은 친구와 평생의 파트너가 반씩 나누어 갖고 있다가 30여 년 후 양쪽이 다 죽고 나자 얼마 전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유골을 두고 경매라니 불경스럽고 너무 상업적인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지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트루는 결코 자신의 유골함이 선반 위에 방치된 채 잠자고 있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시내는 경매에서 유골의 호가가 오가는 장면이 그려지자 묘하게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것은 경매가 아니라 그를 추억하는, 아니 되살리는 한판 재의 축제였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사내의 눈앞에는 경매장에서 커포티가 자신의 유골함을 박차고 나와 가면 쓴 얼굴로 미소 지으며 춤추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생전에도 재기발랄함을 맘껏 발휘하며 살았고 어딜 가나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 하던 그였으니까. 커포티의 다시 뜨거워진 제 생각을 하던 중에 시내의 머릿속에서는 문득 몇 년 전 성남 화장장에서 받아들었던 남편 유골함의 미지근한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랬다. 미지근. 그것은 아마도 신의 가슴의 온도였을 것이다. 그 미지근한 느낌마저도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지로 빨리 가져가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금세 잊고 말았던 것 같다. 서랍처럼 되어 있는 봉안담에다 유골함을 넣고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2번 절을 하고 봉안식은 아주 간단하게 끝났다. 시내는 그 절차를 좀 더 느리게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유골함을 애정어린 손길로 어루어 만져본다든가 그윽하게 눈길을 준다든가 하는 어떤 몸짓도 하지 않았다. 시내에게 유골함은 그저 재 항아리였고 묘원은 단지 죽은 자들의 재가 들어와 있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던 곳이 별로 탐탁지 않았던 남편 친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점점 재의 축제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재의 복수처럼 여겨졌다. 재의 수요일도 아닌 멀쩡한 토요일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구로 실력을 입증해 보이고 나서 커포티의 것처럼 달아오른 승희의 재는 곧 시내에게 또 다른 축제를 보여줄 작정인 것 같았다. 갑자기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알몸이 된 그는 가운데 다리를 덜렁대며 슬슬 몸을 풀고 있었다. 왕년의 스트리킹을 재현하려는 것 같았다. 시내는 차마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겠다는 듯 감았던 눈을 떠버렸다. 현우는 여전히 친구의 재에게 무슨 말인지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재단에 올렸던 술병을 거두어 비닐주머니에 담고 돗자리도 걷어버렸다. 거칠게 돗자리를 걷느라 찬바람이 풀썩이는데도 그는 계속 친구에게 뭔가를 중얼대고 있었다. 먼저 차에 가 있을게요. 작별 인사하고 나오세요. 그 말을 한 다음 시내는 조금 야박하다 싶게 몸을 획 돌려 성큼성큼 주차장으로 갔다. 현우는 30분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없어 보였다. 시내는 하는 수 없이 현우가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남편의 봉안담이 있는 소나무 구역으로 막 들어서는데 양손을 바지주머니에 찌른 그가 휘적휘적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시내는 다행이다 싶어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시내가 서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며 그녀 곁을 비켜서 휙 지나갔다. 너무 오래 끌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아직 사람을 몰라볼 만큼 날이 어두워지진 않았는데 마치 신혼 시절 집들이 때 자기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그에게 시내가 그랬던 것처럼 휙 은밀하고도 단호하게. 그러고 나서 현우는 차 안에 들어가 조수석에 털썩 앉았다. 시내는 기분이 묘했다. 현우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오늘 내가 혹시 자기에게 무슨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아무렴 그럴 리가. 조금만 더 참자고 시내는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승희가 신혜 씨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기나 해요. 그 녀석은 아버지처럼 평생 사업에만 미친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가족은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가게를 시작한 건데 그게 여의치 않아 신혜 씨 고생만 시켰죠. 하지만 늘 신혜 씨한테 미안해했어요. 신혜는 만약 그 입에 마이크가 달려있다면 확 떼어내 꺼버리고 싶었다. 지금 와서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댔나? 느닷없이 빗소리가 요란하게 차창을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늦었는데 낭패였다. 분당 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시고속도로도 차가 많아 양재 인터체인지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 여기서부터 체증은 더욱 극심할 터였다. 고속터미널을 코앞에 두고 30분이나 한자리에 서 있었다. 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던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 내뱉었다. 서울은 정말 교통이 고통이군요. 시내는 이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도리어 현우에게 오늘은 당신이 고통의 진원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땅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그를 겨우 고속터미널에 내려주었다. 시내는 드디어 골칫덩어리를 내려놓은 듯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내비를 다시 작동시키고 교통방송을 켰다.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이 폭주해 차가 꼼짝도 하지 못한다며 남부순환도로나 현충로 코스를 추천했다. 어디로 갈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시내는 또다시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었다. 차가 덜 막힐 법한 경로를 생각하다가도 시내는 어느새 조금 전 터미널에 내려준 현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을 때는 완전히 짐덩어리였는데 그가 뭔가를 자신에게 툭 던져놓고 간 것만 같았다. 게다가 그는 제의 축제를 도발한 장본인이었다. 마지막에 묘원에서 일부러 자기를 외면하고 비켜 지나간 것도 마음에 걸렸다. 시내는 모든 걸 무시해버리자 싶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뭔가가 생각날 듯 말 듯 감질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시내는 자기 삶에 뭔가가 늘 찜찜했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뭔지는 몰라도 그 때문에 삶이 온통 의심스러운 것처럼 여겨졌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한참을 끙끙대던 끝에 뭔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가 한 번도 제대로 행하지 않은 현우가 하루 종일을 내어 실천에 옮긴 그것, 바로 애도라는 행위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우는 남편이 어린 소년처럼 철없이, 그러나 정말 한 생명이 사는 것처럼 살았던 시간들을 증언해 주었다. 그것이 승희가 벌인 오늘 제의 축제였나 보았다. 호련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사는 동안 승희는 죽은 목숨이었던 것일까? 실제로 오늘 현우가 말해주었던 그의 인간됨이나 버릇, 정말 좋아했던 일 같은 것에 대해 시내는 아무것도 몰랐다. 담배 피는 버릇이며 노래방 18번에다 포켓볼의 기하학이며 교정의 스트리킹 같은 얘기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 그와 시내는 클래스메이트로 시작된 사이였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느새 서로의 얼굴에다
책임과 의무라는 말만 각인해 놓았었다. 그러고는 그의 어설픈 가장 역할에 핀잔을 주며 구시렁댔을 뿐이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아내였던 그녀 자신보다는 친구인 현우가 아마도 그를 더 잘하는 것 같았다. 그가 생명을 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이어갔어야 했는지 시내는 승희의 재해 축제를 마저 보지 않고 내려온 것이 조금 후회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은 평생 떨칠 수 없도록 두고두고 시내의 눈앞에 언제든지 재현될 것만 같았다. 지금이라도 현우의 말대로 그의 유골함을 당구장에 갖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애지중지 떠받들고 되살려야 하는 것은 비단 커포티의 재항아리뿐이 아니었다. 아무튼 시내는 오늘 현우가 한 것과 같은 그런 애도를 누구에게든 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장례 때도 그랬다. 어려운 수술 뒤 몇 달 동안의 입원 치료 끝에 한 손으로 안아 올려도 될 만큼 가벼워진 그 몸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례 절차에 따라 그저 울고 절하고 했을 뿐 그 가벼워진 몸의 의미를 한 번도 깊이 헤아려 보지 못했었다. 19 앳된 나이에 팔남매의 맞이와 결혼해 손마디가 시리도록 자신을 혹사하다가 어떻게 허리가 굽어갔는지 그 헛개비처럼 가벼워졌던 어머니를 한 번만이라도 자기 품에 덥석 안아준 적이 없었다. 애도라는 말에서 시내는 지금 막 문상을 가려고 하는 K 생각도 해보았다. 차창 위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이렇게 어두운 밤이면 그의 얼굴은 시내의 눈에 거의 20대 학창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와 함께 있으면 시내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것만 같았다. 시내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빨리 데려갔는지. 얼마 전 건강한 모습으로 베를린 필 공연을 함께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공연을 본 뒤 차를 마시는 저녁 시간 내내 둘이는 서로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다. 그를 만나는 것은 언제나 시내에게 가슴 뛰는 일이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얼핏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그와는 같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댔던 쓰라린 기억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어두운 그늘도 아무런 구김살도 없는 데서 오는 상큼한 설렘과 흥분도 나쁘지 않았다. 기분 좋은 장소에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누리고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단지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긴 했다. 공연을 보러 콘서트홀 로비에서 만날 때면 그는 언제나 일부러 조금 멀리서 다가오면서 미리 팔을 길게 내뻗어 시내에게 악수를 청하고는 했다. 혹시 그것이 사람들과 만날 때 늘 하는 몸에 밴 사교상의 습관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내가 보기에는 마치 두 사람이 일상의 공간에 함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것을 주위에 환기시키려는 몸짓으로 보였다. 그 사실이 언제나 그녀의 가슴에 조금은 쓰라린 허전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것은 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 시내가 감수해야 할 어떤 조건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시켜도 차창 위로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를 어쩔 도리가 없었다. 차가 막히는 게 도리어 다행이었다. 그때 시내의 가슴 속에서 뭔가 의문이 일었다. 여태껏 자신의 삶을 거꾸로 산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뒤집혀짐은 마치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처럼 시내 앞에 들이닥쳤다. 그녀가 팽개쳤던 그 지질해 보이던 일상의 매 순간순간들이 자기에게 복수를 하는 듯했다. 타인의 삶을 그토록 염려한 나머지 인스턴트 식품을 집에서 갓 조리한 듯 풍미 있고 신선하게 만드는 것을 삶의 모토로 삼았던 여자.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한낱 허방일 뿐이었다. 시내의 눈앞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다. 단둘이 마주 앉아 호젓하게 차를 마신 시간은 연애할 때 빼고는 없었던 냉랭하고 무감한 나날들, 그의 소박한 미소와 한숨, 첫 아이를 낳아 함께 목욕시킬 때 그가 내뿜던 탄성, 어유 보드라워. 어떤 소리보다 더 귀한 음악이었던 그의 숨결 하나하나. 신혜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무엇을 이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삶이란 일상과 따로 뚝 떨어져서 뭔가 대단한 한 방을 위해 남겨둔 공간이 아님을, 한 사람의 실패와 좌절, 쓰러짐,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봐주기, 좋은 음악에 흠뻑 빠져드는 호젓한 시간, 햇볕의 온기에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소록소록 부풀어 오르는 듯하던 그 찰나, 신혜는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날려보냈다. 그녀는 목청 높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노라고. 왜 난들 어느 휴일 남편과 함께 당구장에서 자장면을 시켜놓고 한 큐 치고 한 젓가락 먹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한 게임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고. 하지만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알알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석류알들이었다. 신혜는 이 혼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현우의 일을 비롯해 세상은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일 투성이었다. 비는 여전히 차창을 세차게 내리치고 있었다. 꽉 막힌 세 갈래 길 앞에 멈춰서서 신혜는 눈을 감았다. 몸풀기를 끝낸 알몸의 승희가 친구들과 함께 교정의 은행나무 길 앞에 나란히 섰다. 제의 축제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알알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석류알들이 되기 전에 같이 하는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